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한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죠. 오늘 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준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간 이건희 회장을 보며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는데요. 오랜 시간 실소유 논란이 됐던 다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며 또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5년 만에 가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방탄국회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걸까요? 2020년 10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한숨 쉬시면 어떡해요. 70주라니까 그냥 네. 한숨이. 그렇죠. 네. 저 계속 할게요. 잠깐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셋값은 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셋값을 잡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월세값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관련 이슈가 쏟아져서요. 김희만 부동산 연구소 김희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70주 연속 전셋값 상승 이런 거 본 적 없으세요? 뭐 과거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70주 연속은 좀 이례적인 것 같고, 그쵸. 또 단기간에 상승 폭이 커서 충격은 훨씬 더 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대통령께서 꼭 잡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왜냐하면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집값 잡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또 전세와의 전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세시 뉴스에서 전해드렸거든요.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 올라서 한 주 전 상승률보다 0.08% 상승폭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전 상승률이 0.08%였고 네. 지금은 0.1%니까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걱정이고 서민들의 걱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에서 자꾸 신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막 신상이 쏟아져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신상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신상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네.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공주택을 만들면 돈이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그렇죠. 생애 최초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값이 20에서 25% 정도를 먼저 내고 지분을 먼저 좀 사는 거예요. 따지고 따지면 내가 100%라고 한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25% 정도 돈을 주고 내 지분 25% 정도 사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한 20년 정도 시간을 두고 4년에 한 번씩 돈을 갚아 나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우리 은행 대출 받아서 보통 집 사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꼭지만 내 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대부분 은행의 돈으로 사니까요. 네네. 그래서 20년, 30년 갚아 나가면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그런 네네. 개념으로 정부에서 토지나 건물의 지분 중에 4분의 1 정도만 취득하면 집에 그러면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주는 건 아니죠? 소유권을 주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이 걸려요. 그래서 소유권을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정부 집이겠죠. 네. 그러면은 그냥 20% 25%만 받고 빌려주는 거 아니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임대료 내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있고요. 또 임대료도 이제 남은 지분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공짜로 주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개념인데 임대 아파트보다는 처음에 내 지분이 좀 있고 차츰차츰 내 집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분양 전환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10년이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이제 뭐 주변 시세의 한 80%, 90% 정도 돈을 주고 내 집 마련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그 사이에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80%라고 해도 10년 전에 뭐 5억 하던 집이 지금 한 15억 정도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80%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내고 내 집을 마련하냐. 맞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마련한 게 차츰차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료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최소한 민간이 하는 거나 은행 이자보다는 낮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나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겠죠.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면 사실 정부나 LH에서 하는 거 보면 결코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공짜처럼 아주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공공지분형 적립형이 성공을 하려면 진짜 수요자들이 체감할 때 야 이거 진짜 맞아요. 너무 좋은 혜택이야. 나 진짜 계속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라라고 하면 이거 50만 원 내기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시세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해도 뭐 10만 원 내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가장 부담스러운 게 또 20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 있는 집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학교나 회사를 옮기면 집을 샀다가도 팔고 이사를 가는 게 다반사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한 곳에 20년 이상 살아야 돼요?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혜택을 주고 공적 자금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이제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혜택을 줬는데 몇 년 살다가 나가버리고 팔고 나가버린다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재산권 행사에서도 이 부분도 가장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거주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집값 오르는 거 어떻게 투자. 인플레이션 방어할 만큼 많이 안 오르더라도 네.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오르는 거 좀 올라가길 바라는데 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인정해 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 안 해주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요. 막 박수만 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산적된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신상 상품을 자꾸 내놓는데 실제 살 수 있는 신상 상품이 없는 거예요, 신상이. 그렇죠. 그럼 약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누구보다도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메꿔서 상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라는 게 공급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성적 신통찮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거였죠? 반값 아파트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실제로 분양가를 반으로 낮춰서 공급해준 물량이 있고요. 토지 임대부라고 해서 토지는 이제 공공에서 하고 건축비만 받아서 저렴하게 공급한 주택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다 해도 한 뭐 3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됐는데 서울이 3만 세대 가지고 뭐 안정이 될 그렇죠. 리는 없을 것이고요. 또 반값 아파트 같은 게 분양가보다 저렴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당첨된 사람들만 또 로또로 맞았거든요. 나중에 또 시세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당첨된 사람들만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회 불균형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저도 이게 과연 수요자들이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박수를 쳐줄 만한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냥 내가 집이 없고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리 대출을 좀 특별 대출을 해줘서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는
은행 금리보다 은행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줘서 차라리 대출을 좀 늘려주고 정부가 보증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게 생각도 박근혜 하게 대통령 때 되거든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이자 낮춰주고 집 살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번에 최재성 그 정무수석은 사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게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 집 사라. 이래서 집값 올라간 거고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발언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뉴스를 보고 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마음까지 아프셨어요? 국민들 마음을 너무 헤아려 주지 못하는구나. 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해버리면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규제 풀어준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또 규제를 풀어줘서 또 그런 거고 이명박 정부 때 문제된 거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우리는 풀어줬다. 끝도 없는 연속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부거든요. 그냥 똑같은 그렇죠. 정부의 연속인데 지금 내가 사는 오늘이 그렇죠.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정부고 그냥 지금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런데 전 정권 탓해버리면 지난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고 이번 정부는 또 딴 정부냐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말 말고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당장은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전 정권도 잘못했고 우리도 정책의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좋은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전 정권 탓이야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내가 공부 못해요 이런 말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국민 마음에 또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 좀 책임 있는 자세. 전 정권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어서 그 혜택이 이명박 정부 때 안정적인 집값으로 나타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금리 낮춰주는 절이 차라리 해줘라. 정부에서 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진짜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우리 또 뒤에 내용이 나오나요? 뭐 재산세 감면해주고 재산세 이제 감면 이야기. 공시가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 먼저 해보죠. 그러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최고위원 긴급 소집했는데 그게 결국은 부동산 현안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정리하자 이거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는 6억이냐 9억이냐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요. 부총리 쪽에서는 이제 9억이다. 뭐 청와대 쪽에서는 6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공감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공시가격도 많이 올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앞으로 10년을 두고 이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로드맵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아니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다주택자들을 옹호해 줄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실수요자들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게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30가지 이상 이게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노인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혜택 연금을 받든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서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는 저는 그러면 10년 전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1주택인데 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실수요자인데 과연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뭐 6억이냐 9억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1주택자라면 좀 과감하게 재산세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0.05%포인트를 낮춰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0.05면 너무 작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지금 0.1에서 0.4%거든요. 이게 재산세율을 보면. 그래서 3억 넘어가게 되면 0.4%인데 0.4%에 0.05 낮춰준다고 해서 공시가격 올라가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해 50만 원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 70만 원 낼 걸 65만 원만 내게 해줄게. 우리한테 고마워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15만 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으니까 현실화하는 게 좋다면 세율 부담은 네. 실수요자들 세율 부담은 재산세도 좋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좋은데 좀 낮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막 올라도요. 네. 그거 팔아서 현금화하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무주택자분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자들한테도 집값이 올라도 네. 그거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직접 얻지 않고서는 그게 맞아요. 무슨 캐시플로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팔아야 내 집이고요. 그렇죠.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팔 때도 세금 안 내면 지금 뭐 보유세를 많이 내도 괜찮은데 팔 때도 양도세 내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도 아닌 내 실거주인데 그렇게 좀 과도한 세액 부담은 결국은 또 세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네.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90%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오늘 계획을 밝혔고 지금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렇게 된다면 1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은 좀 확실하게 낮춰주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지분 적립적 주택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일단 2023년부터 분양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역이나 공급 규모가 나온 건 아직 없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뭐 2028년까지 뭐 만 몇천 세대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 몇천 세대요? 예. 많지 않네요. 많은 거예요? 정부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까 전에 3만 세대. 그건 MB 정부 시절.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적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나오는 지역들은 최근에 발표했던 지역들, 3기 신도시, 태릉 골프장, 용산 기지창 뭐 이런 지역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이제 이런 아파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의도와는 달리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수요자들도 그렇잖아. 나 여기 꼭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실거주 해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또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되고 초기에 또 지분 돈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장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지만 사실 20년이 지나면 이제 새 아파트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도 물량가 제 생각에는 한 10만 호? 15만 호 정도는 돼야. 공급이 돼야 우리 주택시장에도 안정이 되고 다수의 규모의 경제란 게 있잖아요. 네. 내 친구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뭐 우리 자녀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게 자리를 잡는데 만 2만 세대 정도 가지고는 효과도 없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 이야기할 때도 이제 임대주택이 그 도시건설하는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내에서의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게 많으면 그러니까요. 임대주택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뭐 지금 지분 적립형 주택도 많고 그렇죠. 이게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면 맞아요. 뭐 그런 거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은 없잖아요. 지금 또 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규모가 충분하다면 지금은 좀 이상한 제도, 20% 내고 20년 동안 살고 좀 이상하다 싶어도 이게 자리를 잡고 많은 수가 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규모의 사실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이제 주거에서 뭐 투자보다는 이제 주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뭐 괜찮은 정책이잖아요. 20% 내고 살면서 갚아가는 네. 거는 좋은 정책. 이론적으로는 좋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게 집값도 좀 올라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이미지 뭐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네.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충분한 많은 물량을 잘 공급해줘서 자리를 잡는다면 또 좋은 주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유, 주택 쉽지 않죠. 압니다. 쉽지 않고 국토부 관계자분 나오셨을 때도 제가 참 어려운 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자도 정부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훨씬 많아요. 우리 네. 시청자들도.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서민이니까. 지금 2867님은 투기지역 다주택자에게 누린세 적용하고 살지 않는 갭 투자자에게 강한 세금 적용하면 집값, 전세 대란 다 잡습니다. 정부 집값 잡을 생각 없습니다. 당장 본인이나 가족들 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인데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또 사실 누진세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게 다주택자들 규제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데도 왜 이런 댓글들이 나오고 하냐면 내가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게 현실이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문제가 되고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정부가 노력하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9746님은 맞습니다. 정말 무주택자들 집 살 수 있게 대출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3년 전에 구입하려고 은행 상담했더니 대출이 안 돼서 못 샀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임대사업자 특혜 때문에 매물이 잠겨 상승 불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하셨고 3916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안 믿는다고. 이 신뢰 회복은 결국은 집값 안정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한 3년 전 같았으면 박수를 쳐주고 굉장히 믿어줬을 텐데 이게 집값을 잘 못 잡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전세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